나는 31살의 건장한 청년이다. 고등학교 시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허송세월 보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친구놈과 함께 이일저일하면서 목돈을 만들어 번듯한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서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모이질 않았다. 남들처럼 회사에 취직해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일하고도 싶었지만 내가 개념이 이상한지 내 생각에는 티끌 모아 태사는 옛말이고 티끌 모으면 그냥 티끌이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으러 다녔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리만 무하고 같이 일하던 친구 녀석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같이 하자고 해서 얼마 전부터 친구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은 몸대로 망가졌다. 하루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려고 모였다. 그리라, 너 요즘 뭐하냐? 나 성배랑 둘이 조그마한 일하고 있어. 사업? 야, 그린이랑 성배랑 무슨 사업을 하냐? 하기야, 니들이 무슨... 주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내 신경만 긁어대는 얘기만 늘어났다. 학교 다닐 때는 눈도 못 마주치던 것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돈 좀 번다고 갖은 모욕을 주는데 열받아 죽겠다. 나도 나지만 자리에 없는 성배까지 욕하는 건 친구와의 의리, 우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나와 성배는 초중고를 같이 다니며 형제 같은 친구다.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성배와 성배 부모님은 나를 자식처럼 데리고 사셨고 그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나에게 성배는 가족이다. 야, 성배 새끼 따라다니지 마. 맞아. 그 새끼 저번에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가고선 아직도 안 갚았어. 그리라, 널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성배, 그 사기꾼 새끼가... 야! 입들 닥쳐! 니들이 성배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 새끼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 나한테는 니들보다 성배가 더 중요하고 좋은 친구야. 알아? 개새끼들. 왜 그래? 너 취했어? 바른 말하면 취한 거냐? 꺼져. 갈 거니까.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집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걸어가야 되나? 그때 가게 안에서 명철이가 뛰어나왔다. 그리라, 미안해. 애들이 그냥 너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 됐어. 너도 똑같은 새끼야. 꺼져. 명철이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명철이는 5만 원을 쥐어주며 택시를 태웠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창밖으로 돈을 던져버렸다. 명철이는 5만 원을 줍더니 택시기사에게 쥐어주며 택시를 보냈다. 명철이는 착한 놈이다. 원래는 선배와 명철이까지 셋이 중마고우였는데 자식이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취업이 되고는 연락이 뜸해졌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오는 좋은 녀석이다. 그런데 아까 화가 나서 괜히 가만히 있던 명철이한테도 지랄한 게 마음에 걸렸다. 속도 상하고 저기 기사님, 그 5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제일 먼 데로 가주세요. 그럼 강화도로 쏠까요? 좋죠. 나는 뒤에 앉아 핸드폰으로 성배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를 안 받는다. 괜히 기분이 다운될 때면 성배를 찾는데 이 새끼는 꼭 이럴 때 전화를 안 받는다. 일하고 있나?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가고 있었다. 강화 쪽으로 가는데 정말 불빛 하나 없다. 저기 손님, 지금 강화에 가시면
머물 곳은 없으시겠네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조용히 바다가 보고 싶네요. 그럼 가까운 데도 있긴 한데, 강화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냥 멀리 가고 싶네요. 근데 거기 가면 사람이 아예 없겠죠? 나는 조금 후회했다. 너무 멀리 가나? 그때 기사님이 씩 웃으며 사람이요? 있는 건 군데군데 가로등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조용히 보고 싶으면 강화도가 좋죠. 어딜 가나 한적하고 이 근방에서 바다 보려면 강화도가 좋죠. 기사님의 웃음 속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뭐지? 기사님은 암네스트를 열더니 병을 하나 꺼냈다. 손님, 이거 하나 드세요. 네? 자양강장제를 하나 주셨다. 느낌이 쎄하다. 나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다. 기사님, 그냥 차 돌려주세요. 이걸 어째 이미 다리를 건넜는데 저 금방 도착합니다. 목적지도 얘기 안 했는데 금방 도착한다고? 무슨 소리지? 그때 기사님은 뒤를 힐끔힐끔 보며 말을 걸었다. 저 손님 다 드셨으면 그 병 저한테 주시죠. 네? 안 마셨는데요? 그게 뭐라고 그냥 원샷 해버리고 주세요. 버려드릴게. 왜 자꾸 지금 마시게 하는 거지? 나는 의심스러워서 챙겨온 물병에 그 음료를 부어버리고 빈 병을 줬다. 기사는 받아들더니 웃으며 그 병을 조수석에 휙 던져버렸다. 나는 불안했다. 이게 TV에서 보던 택시 강도? 근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택시 안을 비추는 카메라가 눈에 띄었다. 기사님, 요새는 저 카메라 없이는 운전하실 때 불안하시죠? 어떤 거요? 저기 실내 찍는 카메라요. 안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저게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에 있는 건 고장나서 안 찍혀요. 에휴, 저거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네. 나는 살짝 긴장이 됐다. 기사님은 나를 보며 목적지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좀 자라고 했다. 나는 자는 척을 하려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잠은 당연히 오지 않는다. 택시기사는 룸미러로 나를 계속 쳐다봤다. 나는 힐끔힐끔 쳐다보며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었다. 나도 학창시절에 꽤나 잘 나가던 놈이다. 이런 아저씨쯤이야.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다. 기사님은 혼잣말로 사람이 없네. 이런데 가로등을 넣어야지. 민원을 넣네 만에 그러더니 손님, 주무세요? 그렇게 나를 몇 번 부르더니 갑자기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다. 나는 혁대를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기사는 암네스트를 열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고 그 순간 나는 운전석 뒤로가 혁대를 감싼 나의 두 손으로 기사의 목을 졸랐다. 운전석 시트를 있는 힘껏 발로 밀며 기사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졸랐다. 기사는 거세게 저항하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추고 몸이 축 늘어졌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래, 아무리 내가 어딜 가나 족밥 취급받는다고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여보세요? 그리라, 전화했었어? 성배야. 나 한 건 했다. 진짜? 나도 한 건 하고 집 가는 중인데
그래? 어쩐지 전화 안 받더라. 야, 옆에서 구경만 하던 놈이 제법이다. 아까 애들 만나서 집 가는데 명철이 새끼가 택시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술도 마셨겠다. 이젠 나도 한몫해야지. 사실 이 새끼가 나한테 해코지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괜히 쫄았네. 어딘데? 강아야, 데리러 와라. 괜히 택시 끌고 가다 음주 걸리면 답 없다. 알겠어. 근데 강도짓 하러 강화까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조용한 데 찾느라 가자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돌리자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한적한 데로 오던데? 근처 카메라 없지? 응, 여기 아무것도 없어. 실내 카메라도 고장이야. 글빵만 처리하면 돼. 좋은데. 야, 얼마 있는지 봐봐. 참나, 웃기는 새끼네. 하, 왜? 택시기사. 강화도 사람이야. 어쩐지 차 돌리자니까 계속 들어가더니 나 아무데나 내려주고 퇴근하려고 했나봐. 웃기는 새끼네. 네가 강화도 가자니까 지는 운 좋다고 생각했겠지. 개 웃긴다. 일단 데리러 갈게. 정리하고 있어. 근데 여기 주변에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다. 나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비대 학생이다. 대학에 가기 전에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 첫 알바를 시작했다. 편의점 알바, 가게에서 계산하고 물건 진열하고. 처음으로 돈을 벌어보니 알겠다.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셨는지. 나는 주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 집에 왔다. 나름 보람찬 생활을 했다. 퇴근하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역 근처 편의점이라 사람이 엄청 많은데 출퇴근은 나쁘지 않았다. 하루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날 사장님이 찾았다. 저 그리라. 혹시 내일 모레 새벽 타임 좀 할 수 있니? 네? 왜요? 아니, 오늘 일하던 놈이 새벽에 퇴근하다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아, 내가 야간 알바비랑 식사비도 넉넉하게 챙겨줄게. 너도 알잖아. 요새 새벽 알바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네. 그럼 내일은 쉬고 모레 밤에 출근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 다음 타임이던 형이 그만뒀다는 얘기인데 성실해 보이던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뒀구나. 나는 다음날 쉬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야간 알바. 솔직히 졸린 것 빼고는 딱히 다른 건 없었다. 오히려 손님들이 밤이라 별로 없어서 노동의 강도는 주간보다는 약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퇴근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낮에 일어나 출근하는데 엄마한테 톡이 왔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기라는 톡이었다. 우산을 챙기고 출근을 했다. 무슨 한겨울에 눈도 아니고 비가 오지? 며칠 뒤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젠장. 오늘은 우산을 안 가져왔다. 얼마 전에도 비가 왔는데 한겨울에 무슨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지? 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비가 그치길 기도했다.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우산을 하나 살까 고민했다. 그런데 피 같은 내 돈, 한 푼이 아까운 내 처지에 건방지게 우산을 써 그냥 맞고 갈까도 생각해봤다. 그런데 입김이 펄펄 나는 한겨울의 비를 맞고 간다면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집까지 가는 길. 우산 없이는 좀 어렵겠다. 나는 편의점 안에 우산 꽂이를 봤다. 현재 이 편의점에는 나와 다음 타임인 방금 출근한 형 둘만 있는데 우산은 2개다. 나는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마치 나보고 가져가라는 듯이 꽂혀 있었다. 나는 주변 눈치를 보고 그 우산을 뽑아갔다. 나중에 찾으러 오더라도 오늘 하루만 쓰는데 별일 있겠어? 그렇게 우산을 쓰고 퇴근을 했다. 저녁이 되었고 집에서 그 우산을 챙겨서 나왔다. 날씨를 검색했는데 비는 안 온다. 가서 슬쩍 다시 꽂아놔야지. 편의점으로 들어가면서 재빨리 우산을 꽂아놨다. 다행히 아무도 못 본 것 같다. 전 타임 형에게 물어봤는데 우산을 찾은 사람은 없었고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넘어가며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밖을 슬쩍 쳐다봤는데 누군가 편의점 앞 가로등 밑에서 서 있었다. 빨간 드레스에 빨간 구두, 빨간색 우산을 쓰고 있었다. 우산은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편의점을 향해 서 있었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다. 한겨울에 패딩 입어도 추운 날씨에 저런 얇은 드레스만 입고 왜 우리 편의점을 쳐다본단 말인가. 시간이 지나고 나는 배가 고파 컵라면을 하나 먹었다. 다 먹고 치우며 밖을 보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뭔가 잘못됨을 느꼈다. 최대한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고개도 반대쪽으로 돌리고 밖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거짓말처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리라. 뭘 그렇게 놀래? 내 다음 타임 알바형이었다. 아, 형이구나. 웬 우산이에요? 지금 비 오잖아. 몰랐어? 비가 와요? 나는 밖을 쳐다보며 가로등 아래를 쳐다봤다. 다행히 여자는 없었다. 그런데 또 비. 짜증난다.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퇴근하면서 우산 꽂이를 봤는데 어제 내가 가져다 놓은 그 우산이 그곳에 있었다. 이 정도면 주인이 안 찾으러 오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우산을 들고 나갔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는 피곤한 마음에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데 어제 그 여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산까지 쓰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열차가 오고 나는 그 열차를 탔다. 그 여자는 열차를 타지 않았고 열차는 그 여자를 쌩하고 지나쳤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온다. 나는 버스 시간을 봤는데 20분 정도 뒤에 온다. 나는 살짝 졸았다. 눈을 뜨고 버스의 위치를 보려고 알림 전광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근데 그 여자가 있었다. 이번에도 운 좋게 버스가 왔고 나는 버스를 타고 도망쳤다. 그 여자는 이번에도 버스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씻고 잠에 들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일찍 퇴근하셔서 알바하는 편의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다. 오늘은 편하게 출근하겠다.
나는 편의점에서 챙겨온 우산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편의점에 도착하고 나는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부르셨다. 그리라, 네? 우산 챙겨가야지. 차에 깜빡 두고 내린 우산을 아버지께서 챙겨주셨다. 아버지께 우산을 건네받고 편의점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한참 일을 하는데 밖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나를 따라다니지? 스토커인가 하는 생각에 살짝 화가 났다. 밖을 주시하면 운치를 살피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다. 그리라, 네. 아빠. 저기 얘기하기 뭐한데. 네? 아까 편의점 앞에서 너 우산 주려고 창밖으로 손 내밀었잖아. 그때 어떤 여자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가로등 밑에서. 혹시 빨간 드레스? 어? 알고 있구나. 네. 근데 그 여자 얼굴이 자세히는 못 봤는데 좀... 아휴, 아직도 생각이 나는구나. 아무튼 너도 밤길 다닐 때 조심하라고. 알겠지? 나는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다. 비를 맞는데 딱히 비 맞는 건 중요치 않았다. 그 여자 앞에 다가선 나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자꾸 따라다니냐고? 그 여자는 우산을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의 우산을 낚아채서 집어던졌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이제껏 며칠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처음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눈, 코, 입 모두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듯이 빙빙 돌며 일그러져 있었다. 그 여자는 우비 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들더니 아씨, 비가 오냐. 우산 안 가져왔는데. 이거 그리리가 쓰던 우산인데 이거라도 쓰고 가야겠다. 나는 23살의 대학생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초중고를 우연치 않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들과 성인이 되어서는 모임도 만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같이 만나며 우정을 다졌다. 이것이 남들이 보는, 남들이 아는 우리의 관계다. 민기, 우찬, 인성,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지만 사실 우리 모임의 대장은 민기였다. 민기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물론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최고였다. 나는 민기를 따라하려고 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니 대학을 같은 학교에 같은 과로 간 것 빼고는 그것도 나는 겨우. 민기는 과수석. 난 가랑이만 찢어지고 모든 면에서 민기에게 뒤처졌다. 그럴 때마다 민기는 나를 위로해주고 토닥여주었다. 잘난 놈이 인성도 좋다. 그런 민기를 질투하기보단 나는 내 인생의 롤모델로 민기를 꼽고 많은 걸 따라했다. 우찬이와 인성이도 민기와 친해서 나도 친해지려 하다가 넷이 친해진 것이다. 솔직히 그 두 놈도 그저 민기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를 억지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말이다. 그렇게 자주 모이며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고 그랬다.
같은 과 여학생들은 민기에게 관심을 가지려 민기와 절친인 나에게 많이 접근을 했다. 나는 민기의 선물과 편지 같은 걸 많이 전달했다. 민기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지 선물을 나누어 나에게 주고 편지는 읽지도 않고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귀엽게 생긴 여학생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민기 주면 되지. 근데 민기가 안 받을 수도 있어. 그거 오빠 건데요? 내 거? 이게? 왜? 나는 당황했다. 나에게 왜? 이럴 수가 없는데. 그 여학생은 부끄러운 듯 핸드폰을 천천히 꺼내더니 나에게 폰 번호를 물어봤다. 잠시 멈칫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여학생에게 번호를 알려줬다. 은희. 나는 며칠 뒤 은희와 사귀게 되었다. 우리 모임 누구도 없는 여자친구를 나는 가지게 되었다. 주말이 되었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은희를 오전에 잠깐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번화가에 모여 술 한잔 하려는데 민기가 안 왔다. 셋이서 있지만 우찬이와 인성이는 둘이서만 얘기하고 나는 대화에 배제시켰다. 늘상 있는 일이라 딱히 신경 쓰이지는 않았다. 나는 은희와 톡을 했다. 은희도 나랑 헤어지고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고 있다고 했다. 그때 민기가 왔다. 그런데 민기에게서 낯익은 향기가 났다. 은희의 향수. 뭐지? 늦었지. 미안해. 누구 좀 만나고 오느라. 야, 너 여자친구 생겼냐? 야, 그릴 이 새끼! 우리 보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여친이랑 톡하느라 정신없는데 너도 그럴 거냐? 내가 톡하느라 정신없다고? 지들이 나를 쌩까는 얘기만 쏙 빼놓고 민기에게 말했다. 그런데 민기는 도대체 누굴 만나고 온 거지? 민기야, 누구 만났어? 왜? 네가 내 여친이냐? 뭘 물어? 민기가 살짝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다. 아닌가? 하기야. 내가 아는 민기는 인성도 훌륭한 놈이다.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우리는 신나게 술을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갔다. 우찬이와 인성이는 같은 동네라 먼저 헤어지고 나와 민기도 같은 동네라 택시를 타려고 했다. 근데 민기가 누굴 만난다며 따로 간다고 했다. 나는 민기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며 민기의 친구가 곧 내 친구며 서로 모르는 게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 친구?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았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직 9시인데 벌써 잔다고? 한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역시 받지 않는다. 그렇게 집으로 갔고 다음날 은희를 만났다. 오빠, 미안. 어제 일찍 자느라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 삐진 거 아니지? 아니야. 근데 너 향수 못 써? 나? 채널 거 쓰는데. 왜? 향수 사주려고? 괜찮아. 안 사줘도 돼. 어제부터 민기에게 난 향수와 은희에게 났던 향기가 같은 게 거슬렸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믿는 여자친구와 친구를 의심하지 말자. 의심은 의심을 낳는 법. 그날 저녁 피곤해서 은희와 일찍 헤어졌다. 난 집으로 가면서 은희와 통화를 했다. 어디쯤 가? 집 근처 왔어. 오빠, 집 갈 때까. 은희야,
민기 오빠? 안녕하세요. 민기? 민기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은희에게 말했다. 은희야, 민기 만났어? 바꿔줘봐. 여보세요?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네가 그 동네에 있어? 너 누구랑 있어? 뭐야? 취조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초저녁이야, 임마. 아니 네가 그 동네에 왜 있나 해서. 아는 사람 만났다가 집 가려고. 은희 만난 김에 내가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릴게. 내 찐친 여자친구인데 안전하게 모셔야지. 전화기 너머로 은희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왜지? 왜 불쾌하지? 나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왠지 더럽다. 나는 한숨도 못 자고 학교에 갔다. 요즘 따라 민기가 나와 같이 학교에 안 가는데 그것도 이상했다. 역에서 내리는데 민기를 만났다. 그것도 은희와 둘이 반대편 열차에서 같이 내렸다. 나는 정색을 했다. 뭐냐? 그리라. 왜 같이 거기서 내리냐고. 저기, 그릴 오빠. 그게 됐어. 더러운 년. 너도 꺼져, 쓰레기 새끼. 나는 둘을 뒤로하고 학교로 향했다. 속에서부터 열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 민기가 뛰어와 나를 붙잡았다. 야! 얘기도 안 듣고 그렇게 가! 얘기 듣고 싶지도 듣고 싶은 것도 없어. 나는 민기의 손을 뿌리쳤다. 민기는 멍하니 내 뒷모습을 바라만 봤다. 나는 오전 수업만 받고 집으로 왔다. 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 나는 주방에 갔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맞다. 우리 형이 요새 스시를 배우는데 형 방에 가서 칼 한 자루를 챙겨 은희 집으로 갔다. 은희는 자취를 해서 혼자 지낸다. 몇 시간을 계단에서 기다리는데 은희가 왔다. 은희는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은희 집을 두드렸다. 은희는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은희야, 악한 미안. 됐어.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본 거야? 끝내. 할 말 없어. 아니, 너랑 민기랑 같은 향수 냄새가 나서 요새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 그리고 아까 아침엔 내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향수는 우리 과에서 절반은 익었을 거야. 그게 의심할 만한 건덕지가 돼? 그리고 나도 우연히 전철에서 만난 거야. 그래? 우연이라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네. 뭐? 그래도 정성스럽게 생각해서 그럴싸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은희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민기 오빠? 이 새끼 봐라.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소리만 들었다. 은희야, 저기, 나 때문에 그릴이랑 오해가 생겨서 미안해. 내가 그릴이한테 잘 얘기할게. 사실 우리 집이 망해서 너네 동네로 이사 오게 됐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그릴이한테는 미리 얘기해둘걸. 괜히 나 때문에 너랑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너나 그릴이한테 미안하다. 은희야? 은희야? 나는 20살. 김미진이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고 사촌집 여기저기로 찬밥 신세 취급을 당하며 떠돌아다녔다.
나의 삶은 비참했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독립을 해서 사촌이라는 말뿐인 가족들을 피해 도망갔다. 취업도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당찬 포부로 세상 밖에 나왔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생각보다 치열하고 거칠었다. 그렇게 나의 청사진은 산산조각 났다. 독립을 하고 멋지고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했는데 세상은 19꽃다운 여학생의 계획을 짓밟았다. 나는 1년 내내 여기저기 알바를 하다가 기숙사가 있는 모 공장에서 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일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 이모들은 다들 가정이 있어 퇴근하고 남편이 마중 나오던지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약속을 잡기도 하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자녀들과 연락해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심지어 기숙사에 있는 나를 제외한 3명도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없다. 나만 깜깜한 기숙사로 돌아간다. 솔직히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 집을 못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이 공장에 남아있는 거니까 공장 밖으로 나가고 싶다. 깜깜하고 무서운 곳. 나는 그렇게 문 열린 감옥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밝은 미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사장님을 처음 만났다. 나는 너무 놀랐다. 사장님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어깨도 넓고 너무 잘생겼다. 배우를 해도 될 정도로 나이도 젊은데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는 공장들의 사장이라니.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눈호강 제대로 시켜주는 이 회사는 특이했다. 직원들 복지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회사 내에서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직원들의 가계 문제에 있어서는 몰래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사장님은 완벽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를 갖춘 소위 완벽남이다. 정말 완벽한 남자. 그날 밤 나는 밤새 사장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가? 일할 때면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때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따로 불러서 상담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미진 씨? 네. 나이가 이제 20이네요. 네. 고등학교 중퇴하고 알바 생활로 1년 정도 보내시다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거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저 혹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요? 미진 씨가 요새 회사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들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저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면 아무래도 미진 씨의 삶의 방향과 계획이 바뀌지 않겠어요?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가며 희망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바늘로 찌른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나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자존심이다. 여기저기 어쩔 수 없이 떠돌며 당장 내일 굶어 죽더라도 사촌 집을 나오면 나왔지. 사촌들에게 부탁이나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다. 근데 앞에 앉은 저 여자는 내 마음을 바늘로 찌르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근데 저 여자에게는 하고 싶다. 내 힘든 이야기, 내가 처한 현실을.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을 가만히 쳐다보다 이내 나는 고개를 떨구고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도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들어주었다. 그 여자의 눈물을 보니 나도 왈컥 눈물이 쏟아졌다. 사촌집에서 뛰쳐나올 때 버렸던 눈물과 슬픔이라는 것을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한 움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여자는 눈물을 닦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한참을 적던 그 여자는 나에게 나가서 일을 보라고 했다. 그래, 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 그저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처음으로 하니 속이 다 후련했다. 그렇게 라인에 복귀해 일을 시작하려는데 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미진 씨, 나와봐. 네? 또요? 미진 씨, 오늘부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변경됐어. 네? 어디로요? 티오가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나는 자리야. 상담실로 가봐요. 네. 나는 상담실로 향했다. 그 여자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미진 씨, 기숙사로 가서 옷 갈아입고 짐 챙겨서 내려와요. 나는 얼떨떨했지만 1년에 한두 명이 가는 자리라면 좋은 곳이든 편한 곳이겠다. 막말로 내가 여기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나는 기숙사에 올라가 짐을 챙겨 내려갔다. 회사 정문에서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운전기사가 있는 고급 외제차 안에 타서 나에게 손짓했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운전기사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나를 태웠고 사모님, 댁으로 모실까요? 이 여자, 나를 상담해준 상담가가 우리 회사 사장의 부인, 사모님이었다. 나는 사모님과 함께 사장님 댁으로 갔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사모님과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베가 있는 단독주택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다. 엘베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마당에는 정말 넓은 잔디밭이 깔려 있었다. 사모님을 따라 1층 거실로 향했다. 사모님은 직접 과일을 갈아 음료를 만들어 내게 내주시며 말했다. 미안해요. 미진 씨 승낙도 없이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끌고 와서. 어떤 거요? 우리 집 도우미 아가씨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미진 씨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가사 도우미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미진 씨가 원하면 이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지내보는 게 어떤가 해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이 집에 머물면서라면 같이 살면서 우리 집 일을 봐주고 대신 지금 받는 월급보다 더 후하게 쳐줄게요. 나는 고민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내 집은 아니지만 이 집에서. 그때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사장님을 보는 순간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장님 댁의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1층의 주방 옆 전 가사 도우미가 쓰던 방에 짐을 풀었다. 화장실과 욕실이 딸린 작은 방.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방보다 넓은 주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짐을 풀고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집을 나 혼자? 그때 사모님이 오셨다. 미진 씨, 내가 이력서를 보니까 식당에서 일도 많이 했고 요리 자격증도 많던데. 미진 씨는 주방 일을 봐주면 되고
청소는 3일에 한 번씩 청소업체에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일만 신경 써줘요. 그이가 음식에 상당히 예민해서. 나는 사모님이 주신 식단표를 받아들었다. 주방일만 보는 거면 상당히 꿀이다. 사장님이 2층에서 내려오셨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다. 사장님은 살짝 미소를 띠시고는 인사를 받아주셨다. 볼수록 멋있다. 그렇게 내 첫 임무는 오늘 저녁이다.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고 고기도 볶고 나름 첫 식사 준비라 정성을 쏟아 준비했다. 사장님 내외분이 내려오셨다.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셨다. 사모님은 나를 쳐다보더니 미진 씨, 같이 와서 먹어요. 저도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그래요. 같이 밥 먹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사장님 내외와의 식사.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두 분의 대화가 조금 이상하다. 다정하고 따뜻한 부부의 대화인데 이상하게 정이 없고 사무적이다. 말투만 다정하고 내용은 사무적. 나는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는 방에 들어갔다. 불 꺼진 방. 공장보다는 100배 천배 낫다. 한참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혹시 쥐? 아니면 도둑?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다. 그런데 사모님이 주방을 뱅뱅 돌고 있었다. 뭐지? 그것도 눈을 감고 설마 목류병? 그때 사장님이 내려오셨다. 사장님은 사모님을 감싸 안고는 2층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대저택에 돈 많은 사모님이 목류병이라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이다. 저기, 미진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사장님은 거실에 앉아 나에게 말을 건넸다. 저, 아까 봤어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네.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야 당연하죠. 고민이에요. 전에 일하던 혜진 씨도 저 사람 목류병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목류병 때문에요? 네. 내가 걱정이 돼서 혹시 저 사람이 밤에 나갈까봐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젠 저도 지치네요. 치료도 안 받는다고 하고. 나는 사장님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보며 씩 웃으시더니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셨다. 내 심장은 두근댔다. 이 일은 사모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장님을 위한 마음이 더 컸다.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방에 들어왔다. 떨리는 마음에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하지만 나의 방 창 너머에는 뒷산이 보인다. 꽉 막힌 뒷산. 답답하다. 나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의 큰 창 너머엔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경치.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을 했다. 이 큰 저택에서 사장님과 단둘이 오손도손 함께 사는 위험한 생각, 이 저택을 갖겠다는 생각과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생각. 나의 삶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제 올라가는 일뿐. 다음 날이 되고 나는 아침을 차렸다. 역시나 같이 식사를 했다.
사모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며 오늘은 집에서 쉬셨고 사모님은 다 못 잔 잠을 주무셨다. 사장님은 출근하러 나가시다가 나를 보며 머뭇머뭇거리시더니 밖으로 불러 조용히 얘기하셨다. 저기, 미진 씨, 네,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사람은 착한데 갑자기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가 있어. 근데 아니야, 괜히 긴장시켰네. 신경 쓰지 말고 수고해요. 사장님 출근하시는 걸 보고 설거지를 끝냈다. 거실로 나오는데 사모님이 내려오셨다. 몽유병이다. 사모님을 거실 소파에 눕혔다. 생각보다 말을 잘 듣는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좋아 보이는 보석들이 많다. 나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걸 챙겼다. 그런데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석함이 있었다. 그 보석함을 열었다. 멋진 다이아가 있었다. 나는 그 다이아를 챙겨서 방으로 들어와 옷장 속에 숨겼다. 사모님을 다시 안방에 모셔다 드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저녁이 되고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사모님이 부르셨다. 오늘은 저녁에 그이랑 파티에 가서 저희 건 준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진 씨 혼자 식사하셔야 되겠네. 파티? 역시 부자들은 파티라는 걸 아는구나. 나는 친구 생일 파티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사모님의 개성이 들렸다. 나는 안방으로 갔다. 미진 씨, 여기 있던 내 다이아 못 봤어? 네? 무슨 다이아? 그이가 프로포즈 할 때 준 다이아인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거. 저는 사모님 모셔다 드린 거 말고는 방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뭐? 사모님은 내가 처음 보는 눈빛으로,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내가 어제도 다이아 여기에 있는 거 봤어. 이 집에는 우리밖에 없었고. 그때 사장님이 들어오셨다. 무슨 일이야? 여보, 미진 씨가 내 다이아를 훔쳤어요. 뭐? 사장님은 사모님을 진정시키시고는 거실로 내려왔다. 우리 셋은 거실에 모였다. 미진 씨, 사실이야? 네? 저 정말 아니에요. 보석은커녕 안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거지 같은 도둑년. 비싼 돈 들여가며 좋은 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도둑질을 해? 사모님의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움찔했다. 들어와. 미진 씨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확실하게 확인시켜줘야겠어. 어떻게 해요? 방을 좀 뒤져봐야겠어. 그때 저택을 지키던 경호원 3명이 들어왔다. 사장님은 경호원들을 시켜 내 방을 뒤졌다. 한참을 뒤지더니 사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정말이야? 네, 나는 사장님 내외를 봤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더니 사모님은 나를 노려보며 제 몸 수색해봐. 나는 눈물을 훔치고 얘기했다. 사모님, 제가 이 자리에서 발가벗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사모님께서 보석 들고 나가셨잖아요. 사모님은 억울해하며 사장님을 쳐다봤다. 절대 아니야. 전현이 거짓말하는. 사모님께서 보석들 잔뜩 손에 들고 뒷마당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셔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우리는 모두 뒷마당으로 나갔다. 미진 씨, 이 사람 어디서 데리고 왔어? 나는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경호원들은 그쪽으로 갔다. 사장님은 잔디밭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땅을 파보라고 하셨다. 땅에서는 보석들이 나왔다. 물론 내가 넣어놓은 다이아도. 이럴 수 없어. 아니야. 김 기사, 오늘 일정 취소하고 다들 위치로 가요. 당신이랑 미진 씨는 나 좀 보지. 우리 셋은 거실에 모였다. 여보, 당신 목유병 있는 거 미진 씨도 알아. 네? 어떻게? 어젯밤에 당신 주방 돌아다니는 거 봤어. 그리고 미진 씨가 당신 도와주기로 했어. 미진 씨,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사모님.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정말 괜찮다. 나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이후로 사모님을 전담마크하게 되었다. 이후 식사 준비를 하는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들어왔고, 나는 언제든 사모님을 체크할 수 있게 사장님이 2층에 방을 내어주셨다. 일단 2층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밤이면 사모님은 역시나 밖으로 나오셨고, 나는 사모님을 다시 방으로 모셔다 드렸다. 안방을 내 방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게 된 거다. 피곤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런지 부부 사이에 관계도 없는 것 같다. 아침 식사 시간이면 사모님은 나에게 물어본다. 미진 씨, 나 어제 잘 잤어? 네. 몇 번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얼마 뒤 사장님의 새 고급 스포츠카가 집에 들어왔다. 정말 비싸 보였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거라고 했다. 근데 그 차는 사모님 친정에서 사위이신 사장님께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셨다. 사모님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집 딸이란다. 귀티가 나는 게 역시 태생이 달랐다.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밤이 되고 나는 사모님이 나오시길 기다렸다. 사모님은 역시나 방에서 나오셨고, 나는 사모님을 차고로 데리고 갔다. 새로 산 차 운전석에 사모님을 앉히고 손에 키를 쥐어줬다. 시동을 켜고 N으로 맞췄다. 차는 굴러가서 차고문을 들이받았고, 나는 차로 뛰어가 파킹으로 바꿨다. 사장님과 경호원들은 차고로 뛰어왔고, 나는 사모님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신용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모님이 밖으로 나가셔서 따라왔는데 얼마나 빠르시던지 차를 타고 가시는 걸 제가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표정은 일순간 굳었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사모님을 이리저리 쳐다보고는 안 다쳐서 다행이야. 혹시 모르니까 미진 씨가 내일 병원에 데리고 가요. 나는 사모님을 모시고 방에 들어왔다. 사장님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다. 분노를 억누르는 느낌. 사장님의 집안은 명문 있는 집이 아니다. 3일에 한 번씩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 얘기로는 사모님 댁에서 공장도 차려주고 사장님을 돈으로 쥐고 흔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당당해 보이던 사장님도 사모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의기소침해진다. 이런 상황에도 참고 넘어가는 걸 보면 뭔가 약하다. 강한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약하다. 나는 밤새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요새 사장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다. 저 눈빛은 예전에 사모님을 바라보던 눈빛인데
나에게 관심이 생긴 것 같다. 이 기회를 날리면 병신이다. 며칠 후 사모님이 방에 나가시는 걸 잡으려고 나왔다. 때마침 사장님도 방에서 나오셔서 사모님을 동시에 잡았다. 나는 속이 훤히 비치는 슬립을 입고 있었다. 일부러 입었다. 사장님은 슬립에 살짝 비치는 내 몸을 보더니 얼굴이 벌개지셨다. 나는 사모님을 내 방에 눕혔다. 그리고 사장님의 결핍된 그것을 내 몸으로 채워드렸다. 사장님도 싫지 않은 듯 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했다. 그 이후로 사장님과의 관계는 잦아졌고, 당연히 사장님과의 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나를 소위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작은 사모님? 기분이 더럽다. 요즘 세상에 첩이 어딨어? 나는 사모님, 아니, 전연을 빨리 해치워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감싸주고 고민에 빠졌다. 강력한 한방. 얼마 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사장님이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거금의 돈을 주고 정장을 한 벌 해오셨다. 드레스룸 가운데 멋지게 진열해놓고 사장님은 몇 번이고 옷을 쳐다봤다. 모두가 잠들고 나는 주방에 천천히 내려갔다. 싱크대 쪽에 나리 성칼들이 꽂혀 있었다. 나는 그 중에 가장 나리 성칼을 손에 쥐고 올라왔다. 사모님은 예상대로 일어나셨고 나는 사장님을 살폈다. 요새 내가 너무 즐겁게 해줬나? 사장님은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사모님을 모시고 드레스룸에 들어갔다. 나는 사장님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중요한 한방. 그 칼로 내 팔을 그었다. 나는 사모님께 칼을 쥐어주고는 소리를 질렀다. 사장님은 놀라서 깨시더니 상황을 목격하고는 사모님 손에 든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난도질된 옷을 보셨다.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당신이랑 끝이야! 사장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화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왔다. 미진 씨, 이거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방에 가 있어요. 아, 병원은 안 될 것 같아. 칼에 다친 상처라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이 개입하면 골치 아파. 치료는 1층에 도우미분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나는 상처를 치료받고 방에 있었다. 1시간이 조금 못 돼서 누군가 도착했다. 사모님의 부모님이다. TV에서만 보던 재벌 회장님이다. 사모님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차로 이동했다. 근데 그 장인이라는 회장님은 사장님을 세워놓고는 시계를 푸셨다. 야, 우리 애가 목류병 있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나를 오라가라 해. 이 새끼 봐라, 많이 컸네. 아,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거지 새끼 데려다 사장 자리에 앉히니까 네가 내 성격 까먹었나 보다. 회장은 사장님을 때렸다.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 새끼가 내 호적이며 딸아이 호적 더럽힐 생각 없으니까 닥치고 그냥 살아. 그럼 오늘을 공론화시키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연거푸 피더니 차로 돌아갔다. 얼마 뒤 사장님은 사모님과 헤어지셨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집의 안방을 차지했다.
여보, 어딨어요? 지하실로 내려오라며. 어디야? 이게 다 뭐야? 지하실에 이런 데가 있네. 왔어? 여긴 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곳이야. 무슨 취미 활동? 여기 봐봐. 이 집에 온갖 곳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지? 내가 이 집 지을 때 설치한 거야. 요새 내가 즐겨보는 곳이 있거든. 여기 좀 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 그 어린 여자의 방이랑 화장실에도 있지? 옷 갈아입고 있네. 어때? 몰래 훔쳐보는 거 재밌지 않아? 아니, 이게... 아, 미진아. 네가 꾸민 일도 다 봤어. 제법이던데? 근데 차랑 옷은 좀 아깝더라. 이 취미 활동도 전마누라년이 목류병인지 뭔지로 병신같이 자꾸 돌아다녀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젠 자유롭잖아. 그치? 여보, 그게... 괜찮아. 네 덕에 그 지긋지긋한 처가댁이랑도 이젠 끝났고 아주 좋아. 근데 미진아, 내가 다 알면서도 왜 전마누라 말고 널 선택한 줄 알아? 난 헌거 말고 새 거 가좋거든. 난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낡은 거. 헌거는 싫어. 왜 자꾸 못 알아듣는 척해? 똑똑한 년이. 봐봐. 이제 넌 헌거. 화면에 나오는 저 어린 년은 새 거. 너도 전에 일하던 혜진이 그 옆에 이쁘게 묻어줄게.